이번 주 코드체인 테크톡 발표 주제로 이제 코드체인 VM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코드체인 스크립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코드체인 스크립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P2SH를 지원을 하는데 이 P2SH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스크립팅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터미네이션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 스크립트 옵코드 중에 이제 루프가 없고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스크립트가 뭐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백점프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터미네이션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락 스크립트와 파라미터 구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이 부분을 왜 나눴는지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M은 이제 싱글 스택 머신이고요. 그래서 뭐 옵코드를 실행하면 스택에서 뭐 하나 값을 뭐 두 개 빼서 연산을 하고 다시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의 옵코드들이 있어서 스택 하나를 조작하는 머신이고 스택에 들어가는 아이템은 이제 임의 길이의 바이트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스펙이 없는 동작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일리어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 VM이 성공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스택의 아이템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이 이제 그 0이 아닌 값이어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fail과 번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fail 같은 경우는 번 먼저 설명할게요. 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번이라는 옵코드가 있어요. 이제 에셋을 소각시킬 때, 그러니까 에셋의 총 발행량을 줄일 때 쓰는 이제 트랜잭션인데 이제 그 트랜잭션에서는 이제 스크립트에 번 옵코드가 있고 그게 실행돼야 스크립트의 결과가 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성공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VM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보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 먼저 보면은 여기 이제 에셋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에셋 같은 경우는 UTXO 모델을 쓴다 그랬고 이제 UTXO 모델에서 이제 뭔가 트랜스퍼를 할 때는 인풋이 여러 개 있고 아웃풋이 여러 개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할 때에는 이 인풋들에 있는 서명들을 다 유효한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랜잭션 인풋은 그 이전 트랜잭션의 아웃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에는 이 에셋을 누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락 스크립트, 실제로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가 적혀 있는데 락 스크립트 해시와 파라미터 적혀 있는데 락 스크립트가 어떤 모양인지 이제 여기에 적혀 있고 인풋에는 이제 그 언락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는 이제 아웃풋에는 이제 퍼블릭 키가 들어가고 인풋에는 이제 그 퍼블릭 키에 대응되는 시그니처가 들어가서 그 퍼블릭 키와 이제 시그니처가 대응된 쌍이면 이제 이 인풋에 대한 검증이 성공한 거고 이 전체 에셋 트랜스퍼 트랜잭션의 성공 여부는 모든 인풋이 이제 그 모든 인풋의 스크립트가 성공해야만 이제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인풋에 대해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아까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간 건데 이제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을 어떤 인풋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이제 락 스크립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락 스크립트 원본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라는 게 들어가요. 락 스크립트 해시와 다르게 이제 그 파라미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 같은 거는 이제 원본 락 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이 에셋을 누가 쓸 수 있는지 스크립트를 적어둔 게 있을 텐데 거기엔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퍼블릭 키의 해시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에는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만 적어요. 그러니까 원본 락 스크립트는 어딘가 숨겨져 있고 락 스크립트 해시만 아웃풋에 적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원본 락 스크립트를
실제 아웃풋을 소비하기 전까지는 원본 락 스크립트를 알 수가 없어요. 해시만 보고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상의 이점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트랜잭션에서 반드시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들을 지켜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프라이버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퍼블릭 해시, 그러니까 락 스크립트 해시가 아닌 이제 퍼블릭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개를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변수들, 얘는 퍼블릭 해시의 락 스크립트다인데 뭔가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이제 파라미터로 뽑고,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 이제 특정 스탠다드 스크립트라고 저희가 정해둔 게 있어요. 퍼블릭 그 페이 투 퍼블릭 해시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락 스크립트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락 스크립트 해시는 어떤 그냥 아이디만 존재하고, 이제 실제 그 퍼블릭 해시는 파라미터에 이제 공개된 채로 적히는 거죠. 이제 뭐 별도의 뭐 해시를 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이제 뭐 지갑 앱이나 이제 뭐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 이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락 스크립트 해시를 보고, 얘는 뭐 페이 투 퍼블릭 해시 스크립트구나. 그래서 뭐 소유자가 한 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지갑 같은 데서 이게 뭐 멀티시그 주소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 주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가 없고 모든 게 이제 락 스크립트에 들어있고, 그걸 락 스크립트 해시만 아웃풋에 적혀 있으면 이 해시만 보고는 절대 이게 뭐 멀티시그인지 뭐 개인 키인지 뭐 그냥 뭐 임의의 스크립트가 들어간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앞서 이제 트랜잭션의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한 번씩 검증을 할 건데, 이제 한 번 검증할 때 VM이 돌 거예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그 스택이 빈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언락 스크립트에 이제 값들을 스택에 푸시하는 이제 스크립트가 적혀져 있어요. 지금 현재 구현 기준으로는 이제 그 언락 스크립트의 푸시 외에 다른 옵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이 세니티 체커에서 걸려가지고 그 스크립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 옵코드를 실행하면 이 스크립트의 결과가 번이 되는데, 언락 스크립트의 뭐 번 같은 걸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락 스크립트를 검증하지 않고도 내가 이 검증 결과를 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고, 언락 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를 스택에 넣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도 이제 스택에 넣어요. 파라미터는 이제 그 생긴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냥 데이터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스크립트를 적는 건 아니고 그냥 스택에 언락 스크립트와 락 스크립트 실행하는 사이에 이제 들어갈 값들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스택의 값을 추가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실제 옵코드를 실행하는 뭔가 체크를 하거나 하는 옵코드들은 이제 락 스크립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언락 스크립트 들어갔고 뭐 파라미터 들어갔고 하면 이제 락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제 원본 락 스크립트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인풋 이 아웃풋을 쓰려고 할 때 락 스크립트를 같이 제시를 하는데, 이제 원래 이 아웃풋을 만들었을 때 의도했던 락 스크립트가 있었겠죠. 뭐 멀티시그면 멀티시그 락 스크립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락 스크립트 원본을 제공하면 걔를 이제 해시를 떠가지고 아웃풋에 있는 해시랑 같은지를 비교해요. 만약에 다르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락 스크립트를 넣어서 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락 스크립트의 해시 결과랑 이제 아웃풋에 있는 해시가 같으면 이제 락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볼 건데, 이제 락 스크립트 파라미터 언락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락 스크립트 파라미터 언락 스크립트 파라미터 락 스크립트 순으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언락 스크립트에는 푸시하고 시그니처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0x 03 얘는 이제 그 시그니처 들어올 때마다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값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이 시그니처가 한 뭉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스펙상 이렇게 03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로 퍼블릭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락 스크립트에는 이제 체크C가 있는데 저희 색깔대로 구분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스택이 여기 032 탑이죠. 이 스택이 언락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여기까지 오고 파라미터까지 실행하면은 여기로 오고 이제 락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데 체크시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키와 그 스택에서 값 3개를 뽑아요. 이제 순서가 저 퍼블릭 키 얘를 이제 시그니처 태그라고 부르는데 시그니처 태그 그리고 시그니처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태그 이 시그니처와 퍼블릭 키가 쌍이 맞으면 이제 스택에 1 값을 넣고 트루 값 이게 그 시그니처가 이제 쌍이 맞지 않으면 이제 0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시그를 하고 난 결과 이제 시그니처랑 퍼블릭 키가 맞으면 스택에 남아있는 값이 1이 될 텐데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스택에 아이템이 하나만 있고 그 값이 false가 아닌 경우에 이제 success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성공한 경우겠죠. 만약에 이제 퍼블릭 키하고 시그니처가 쌍이 맞지 않으면 값이 0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스크립트 결과가 이제 실패로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언락 스크립트로 이제 풀려고 하는 트랜잭션은 인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은 이제 뭐 불리한 플로우 컨트롤 이제 스택 값을 조정하는 거 이제 뭐 리턴 값 그 success fail burn 오코드가 있어서 이제 그 성공 실패 조건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다 끝났을 때 성공 실패 조건을 보지 않고도 이제 값을 리턴할 수 있고 이제 크립토그래피 이제 오코드들이 있고요. 여기에 뭐 블레이크나 뭐 SH256, 케카기56, FMD160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블록체인 간에 예를 들면 뭐 코드 체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그 코인을 교환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같은 해시를 쓰고 있는 그 스크립트 상에서 같은 해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SH256이 있으면 비트코인에도 SHA256이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하고 코드체인하고 코인을 교환할 수 있고 뭐 이더리움이라 치면은 거기서 뭐 케카256을 쓰고 있으니까 뭐 이더리움의 코인이랑 코드체인의 코인이랑 이제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그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이제 그 블락 넘버라는 오코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는 블락 넘버를 리턴하는 그래서 스택에 값을 넣어주겠죠. 그런 오코드고요. 이제 체크 타임락이 있는데 이제 시간과 관련된 오코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UTXO는 뭐 몇 번째 블락 이후에만 쓸 수 있어 라는 제약을 거는데 쓰는 오코드입니다. 이 타임락도 이제 뒤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멀티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보다 뭐 파라미터만 많아졌지 실상은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체크 멀티시그는 이제 스택에 값을 하나 빼요. 이제 락 스크립트를 그냥 바로 실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체크 멀티시그를 하면은 이제 스택에서 값을 하나 뽑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값이 3이죠. 그러면은 스택에서 값을 3개를 더 뽑아요. 그리고 값 3개를 뽑아낸 값을 이제 퍼블릭 키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하나 더 뽑아서 여기 지금 값이 2죠. 그러면은 이제 스택에서 값을 2개 더 뽑아요. 걔네들을 이제 시그니처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태그를 마지막으로 뽑아요. 시그니처 태그는 이제 이 시그니처들이 어떻게 그 시그니처를 만들 때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뭐 핵심은 사실 얘는 이제 2 of 3 멀티시그를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스펙상으로는 얘네들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퍼블릭 키가 A, B, C 이렇게 있었으면 그 중에 두 개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 A, B, A, C, B, C 이렇게 있어야 이제 유효하게 검증이 되고요. 그래서 퍼블릭 키 3개 중에 이제 시그니처 2개가 이제 만족이 되면 그 스택의 값을 1을 넣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값을 0을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스크립트가 끝났을 때 체크하는 성공 조건을 따라서 이제 이 스크립트 실행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에셋을 이제 늘리는 방법은 increase asset supply라고 이제 트랜잭션 타입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번 전용 이제 트랜잭션이 따로 없고, 에셋 트랜스퍼 트랜잭션 안에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이 있지만 사실 필드가 번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셋을 태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체 그 뭐 내가 10,000개 총 수량이 에셋의 총 수량이 10,000개였는데 그걸 뭐 1,000개를 태우겠다 하면 9,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00개를 태우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UTXO를 이제 번에다 넣어가지고 이 번에 있는 언락 스크립트들은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번 필드에 있고 이제 스크립트 실행 결과가 번이면은 그 에셋은 이제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pay to pubkey의 약간 변형인데, 한 번씩 따라가 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pay to pubkey랑 이제 똑같이 언락 스크립트에는 시그니처랑 시그니처 태그가 들어가고요. 파라미터에는 pubkey가 있고, 이제 락 스크립트가 좀 달라졌어요. 여기 이제 뒤에 duplicate이랑 점프랑 번 오코드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면 체크 시그를 하게 되면 이 값이 쌍이 맞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값을 한번 duplicate를 해요. 그 다음에 점프 제로를 합니다. 점프 제로는 이제 스택의 탑에 있는 값을 하나 뽑아가지고 얘가 true면은,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이면은 이제 뒤에 있는 값을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점프 제로는 이제 스택의 탑에 있는 값을 하나 꺼내서 걔가 값이 제로면은 이 뒤에 있는 인자 값만큼 이제 인스트럭션 개수를 뛰어넘어요. 점프를 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체크 시그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의도한 거는 얘가 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듀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스택에 이제 값이 1, 1 두 개가 생길 텐데, 점프를 하면서 이 1을 하나 빼요. 그리고 1이 아니라 이제 0이겠죠. 체크시가 실패했으니까 0을 하나 빼고 이만큼을 이제 뛰어넘어요. 그러면 번 오코드를 이제 실행하지 않고 그 뒤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는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택의 값이 0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템은 하나지만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 결과가 실패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체크시그 결과 1이었으면 스택에 1, 1이 있을 거고, 이 점프 제로에서 그 스크립트 점프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번을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번을 실행시키면 이제 번이 실행됐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결과는 그 뒤에 스크립트와 무관하게 이제 스크립트 결과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셜 사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앞서서 이제 있었던 이 0x03 값이 이제 시그니처 태그인데, 이게 이제 파셜 사이닝 할 때 쓰이는 값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 언락 스크립트에 들어가는 시그니처는 사실 언제 생성되는 거냐면, 인풋을 넣을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있으면 뭐 네트워크 아이디도 넣고 논스도 넣고 논스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이제 트랜스퍼 트랜잭션에 뭐 번, 인풋, 아웃풋 그래서 내가 어떤 UTXO를 가리켜서 누구한테 돈을 보내겠다라는 걸 다 적고 나서 이 트랜잭션에 이제 트래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포함해서 해시를 한번 떠요. 그럼 그 해시가 나온 값을 메시지로 해서 시그니처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시그니처를 만들고 나면 이제 시그니처가 뭐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결국 이 트랜잭션이 내가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밸리데이터한테 보내면은 밸리데이터는 얘를 이제 네트워크 상에 전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된 값을 누가 보고 이 아웃풋을 값을 조작하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주는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중간에 이제 캐롤이 네트워크에 떠다니는 트랜잭션을 보고 아웃풋에 밥한테 주는 트랜잭션을 뭐 자기 자신한테 주는 트랜잭션으로 바꿔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전파하면 이 트랜스퍼 트랜잭션의 전체 이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의 메시지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캐롤은 앨리스의 이제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를 생성을 못하죠. 그래서 이 시그니처는 이제 이 트랜스퍼 트랜잭션의 뭐 번, 인풋, 아웃풋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데 이제 파셜 사이닝 뭐냐? 내 인풋, 아웃풋을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파셜 사이닝의 스펙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체크시그 옵코드는 뭐 체크시그도 마찬가지고 체크 멀티시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시그니처를 받으면서 태그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이 태그를 받는데 태그는 무조건 1바이트는 먹고요. 1바이트는 먹는데 이제 이 LSB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비트가 인풋 플래그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아웃풋 플래그예요. 만약에 인풋 플래그가 1이고 아웃풋 플래그가 1이면 얘는 이제 트랜잭션 전체를 잠그겠다는 의미예요. 전체를 잠근다는 거는 시그니처 만들 때는 이제 트랜잭션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 메시지를 트랜잭션 전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풋 플래그가 0이다. 그러면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풋들은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만들 때 트랜잭션에서 나머지 인풋, 뭐 나머지 번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웃풋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인풋이 그 아웃풋이 100개가 있고 내가 그 중에 뭐 한 맨 앞에 3개만 그 서명으로 보호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 그 3개 이후에 추가되는 것들은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 플래그를 이제 0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트 마스크를 줘요. 그래서 내가 아웃풋이 100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 뭐 0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를 뭐 값을 1로 주고 나머지 0으로 주고 나머지를 0으로 주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바이트로 표현이 되죠. 1바이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아웃풋 비트 마스크가 전체 아웃풋 랭스를 커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아웃풋 비트 마스크 크기면 되고 그게 이제 비트 마스크가 이 부분에 적히고 이 비트 마스크의 랭스가 이제 그 아웃풋 바이트 랭스에 적혀요. 이 6비트, 나머지 6비트에 적히는데 이제 이게 6비트이기 때문에 비트 마스크의 최대 크기가 이제 그 504비트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웃풋을 이제 뭐 600개를 뭐 묻고 싶다. 그러면 현재 스펙에서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셜 사이닝이 하는 거는 내가 나 외에 다른 인풋을 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특정 아웃풋만 락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 아웃풋을 락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전체 아웃풋을 락을 한다는 거는 내가 현재 지금 서명한 아웃풋 셋에서
추가를 해도 안 되고 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좀 보자면 이제 예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시그니처 메시지는 시그니처 메시지를 좀 보자면 시그니처 메시지를 이제 생성하는 과정은 이제 스크립트 인풋하고 번에는 이제 언락 스크립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언락 스크립트는 다 비워요. 왜냐면 이제 언락 스크립트에 이제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그니처가 뭔지 모르는데 얘를 다 넣고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는 당연히 다 지우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풋 플래그가 0이면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번 인풋들은 다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플래그가 0이면은 아까 그 비트 마스크를 읽어가지고 그 비트 마스크에 있는 아웃풋만 그 필터를 해서 이제 아웃풋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블레이크를 돌려서 걔를 메시지로 이제 씁니다. 메시지를 해서 이제 비밀키로 그 메시지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명한 게 이제 여기 시그니처가 들어가고 태그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스킴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내가 비동기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이제 내가 골드라는 에셋을 10 가지고 있는데 얘를 뭐 실버라는 에셋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거래 방식, 그러니까 가장 나이브한 거래 방식은 이제 10 실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서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서로 서명을 하고 그 트랜잭션을 이제 네트워크에 전파를 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앨리스가 트랜잭션에 미리 서명을 해서 내가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올리거나 뭐 거래 게시판 같은 데 올려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뭘 거래하고 싶은지 보고 확인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 추가로 서명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컨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뭐 10 골드를 10 실버로 바꾸려고 한다 쳐요. 그래서 내가 인풋 아웃풋이 내가 가지고 있던 UTXO가 이제 뭐 15골드예요, 합치니까. 그러면 이제 이 15골드를 인풋에 넣고요. 그러려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5골드를 되돌려 받아야 되고 10 실버를 이제 앨리스가 다시 받아야겠죠. 이 트랜잭션 컨펌 되면. 이렇게 하고 시그니처 태그를 인풋 플래그를 0으로 하고 아웃풋 플래그를 0으로 하고 이제 비트 마스크를 이제 이 두 개를 묶어요. 그래서 이 인풋 0, 인풋 1에는 이제 여기 있는 서명은 이제 보호하는 게 이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이제 거스름돈과 실버 거래하는 물품을 이제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한 트랜잭션을 이제 웹페이지 같은데 뭐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여기는 이제 이 트랜잭션 자체는 아직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인풋 아웃풋에 대한 이제 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15골드가 인풋으로 들어왔으면 15골드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15골드가 들어왔는데 5골드밖에 안 나가고, 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10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에만 10이 있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자체로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실버를 골드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인풋 아웃풋을 값을 여기 이제 서명이 그대로 있겠죠. 이거를 이제 이 트랜잭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데 이 사람이 10실버를 이제 인풋으로 넣고 여기에는 별도로 이제 트랜잭션을 따로 파셜 사이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트랜잭션을 완전 확정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아웃풋 이 아웃풋에도 이제 그 10골드를 여기에 앨리스가 15골드를 넣고 5골드만 가져갔기 때문에 10골드를 이제 가져갈 수 있죠, 밥이. 그래서 밥이 10골드를 이제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아웃풋을 추가하고요. 여기 지금 5탄데 아웃풋이 2입니다. 여기 인풋도 2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아까 말한 조건에는 이제 부합을 하죠. 15골드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15골드가 아웃풋으로 나가고 10실버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10실버가 아웃풋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앨리스가 넣은 두 개의 인풋의 시그니처는 이 아웃풋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풋 제로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때는 트랜잭션의 인풋 아웃풋이 마치 인풋 0만 있고 아웃풋이 0, 1만 있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를 뜨기 때문에 얘의 값이 뭐가 쓰여져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성공하고 얘도 성공하고 얘도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비동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앨리스가 이제 거래 조건을 써놓고 그 거래 조건을 이제 누군가 와서 보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앨리스가 다시 와서 다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트랜잭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제 파셜 사이닝은 이제 여기까지고, 네. 멀티시그는 이제 아까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아까 다뤘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 내용은 설명 안 할 텐데, 이제 이제 체크 멀티시그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얘가 이제 스크립트 크기가 무한하다거나 아니면은 스크립트 체크를 굉장히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구조면은 얘가 DOS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스크립트 체크하는 게 가벼운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산을 되게 많이 하는 트랜잭션인데 실제로는 실패하는 트랜잭션인 거죠. 그래서 얘를 컨펌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검증하는 데 시간을 오래 쏟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스크립트 랭스가 이제 1kB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하고 퍼블릭 키가 이제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걔 최대로 들어가더라도 이제 한 스크립트 내에서 그 체크시그 검증을 한 6번까지밖에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S 공격을 방지하려면 이제 이런 체크시그나 체크 멀티시그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타임락입니다. 타임락은 이제 타임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트랜잭션의 타임락 필드가 있어요. 이제 엄밀히는 이제 트랜잭션의 인풋에 있는 필드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에 체크 타임락이라는 옵코드가 있어요. 이제 이 타임락 필드 같은 경우는 필드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멤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이고 이제 옵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실행과 관련되는데 이제 옵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사용을 하려면은 타임락 필드랑 이제 같이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제약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임락 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셋 트랜스퍼 인풋이 있는데 여기 락 스크립트, 언락 스크립트 들어가고 얘가 아웃풋을 어떤 아웃풋을 가리키는지가 나오고요. 이제 설명하려면 이거죠. 타임락이 이제 옵셔널하게 들어가요. 없으면은 이제 시간과 관련돼서 제약이 없는 트랜잭션이라는 건데 타임락은 이제 이 절대 시간인지 상대 시간인지랑 이제 그 시간 값을 받아요. 그래서 타임락 값이 있는데 이 블락 같은 경우는 블락하고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블락이 이제
뭐 블락에 만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트랜스퍼 인풋이 포함된 트랜잭션은 mempool에서 이제 그 블락 10,000번째가 되기 전까지는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mempool 단계에서 검증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어떤 그 멜리셔스한 노드가 있어서 이 타임락이 그 타임락 조건을 안 맞는 트랜잭션을 블록에 컨펌 시키면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리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블락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만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적던지, 아니면 타임 같은 경우를 이제 뭐 2020년 뭐 1월 1일이라고 이제 그 유닉스 타임으로 적으면 그 시간 이후에 생성되는 블락, 그러니까 블락에 타임스탬프 필드가 있는데 그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이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하고 타임은 이제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이제 이 뒤에 에이지가 붙은 것들은 상대적인 시간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시간이 어디에 상대적이냐 하면은 이제 이 아웃포인트에 상대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에셋 아웃포인트가 10,000번째 블락에서 생성된 뭐 UTXO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블락 에이지가 100이다. 그러면은 1100번째 블락에서 이 트랜잭션이 유효가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UTXO가 생성된 블락 시점이랑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블락 시점의 차이, 뭐 블락이면 뭐 블락 개수, 아니면 타임이면 타임 디프를 계산해서 이제 그 락이 걸리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대로 타임락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락에 이제 5,000이라고 적으면 이 5,000번 이전 블락을 생성할 때는 이 트랜잭션은 이제 mempool에서 이제 그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뭐 밸리데이터가 거절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트랜잭션을 받았다가 5,000번째 블락이 됐을 때 이제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블락 에이지 같은 거를 걸게 되면 실제로 이 UTXO를 읽어서 얘가 몇 번째 블락에서 생성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디스크 액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5,000번째 블락에서 생성된 UTXO를 가리키는 어떤 트랜잭션이 타임락이 블락 에이지 100으로 걸려 있으면 이제 블락 5,100번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크 타임락 옵코드인데요. 타임락 옵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받는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스택에서 값을 두 개를 뽑을 건데, 하나는 이제 타입이고, 이 타입 인코딩을 보시면 뭐 절대 시간인지 상대 시간인지, 그리고 블락 넘버인지 뭐 타임스탬프인지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밸류하고 타입은 이제 그 트랜잭션 필드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검증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 더 있는데, 이 타입이 얘 같은 경우는 그 이 옵코드를 실행할 때 이 밸류랑 타입이 맞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퍼 인풋, 그러니까 뭐 언락 스크립트 얘가 락 스크립트 언락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여기 이제 타임락 필드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타입이 맞는지를 봐요. 그래서 타입이 맞아야만 이제 이 체크 타임락이 유효하고요. 만약 맞지 않으면 얘는 이제 무조건 false한 값을 스택에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타임락 예제들을 볼 건데, 네. 지금 현재 베스트 블락, 그러니까 노드 밸리데이터가 이제 베스트 블락이 5,000인데 뭐 아래와 같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타임락이 블락 5,000에 걸려 있고, 현재 베스트 블락이 5,000이기 때문에 mempool에 들어가고요. mempool에 들어가서 이제 블락에 포함시킬 때 이제 락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텐데,
타입이 이제 타임락이랑 같고 0이 이제 블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뒤에서 보면. 그리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베스트 블락이 뭐 5001번, 뭐 5000번, 5001번일 텐데 뭐 지금 이 값보다 크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요. 이거 이제 뭐 통과하는 예제고, 이제 통과가 안 되는 예제를 볼 텐데, 이건 아직 통과한 예제네요. 이거는 이제 현재 베스트 블락이 5000이고 블락이 인풋의 타임락 필드에 블락 6000이라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옵코드도 이제 블락이 600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멤풀에 들어가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아직 5000이면은 이 타임락 필드의 조건 때문에 블록에 바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6000번째 블락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 트랜잭션을 블락에 포함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락 스크립트는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예제를 보면, 이제 타임락 필드에 7000이라 적혀 있고 락 스크립트에 6000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현재 베스트 블락 넘버 5000에서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뭐 7000까지 이제 블락 생성을 해야겠죠. 블락 생성을 해야 이제 이 조건이 통과가 되고, 이 락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때는 이미 7000이 6000보다 높기 때문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임락을 이제 7000으로 걸지 않고 뭐 6000으로 걸어도 되는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7000으로 이제 걸어도 뭐 동작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패하는 예제인데, 타임락 인풋의 타임락 필드에는 이제 6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락 스크립트에 7000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이제 6000에서 이제 멤풀에서 이제 블락에 포함시키려고 시도를 할 텐데, 락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이 베스트 블락이 6000이면 이 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타임락이 6000이면 타임락 필드가 6000으로 걸려있는데 베스트 블락이 7000이었으면, 우연히 7000이었으면은 이제 이 트랜잭션은 통과를 해요. 모든 조건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 락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미 UTXO가 생성될 때 정해진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서명을 할 때 타임락을 6000으로 건 거부터가 약간 좀 어색한 거죠. 근데 뭐 여전히 스펙상으로 이렇게 서명하는 건 가능하고, 베스트 블락도 이 7000이 넘어가면 이제 뭐 포함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뭐 인위적으로 만든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스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옵코드에는 제약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타임락이 이제 없는데 스크립트 실행할 때 체크 타임락을 하면 이 0 타입하고 타임락의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타입이 안 맞아서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락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중간에 뭐 OP 번이 있거나 뭐 페일이 있거나 해서 중간에 스크립트 실행이 중단되면 뭐 사실 타임락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트랜잭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락의 대표적인 이제 사용 예는 이제 환불을 할 텐데요. 이제 뭐 아토믹 스왑을 하거나 이제 페이먼트 채널, 페이먼트 라우팅 같은 걸 할 때 이제 상대방이 갑자기 네트워크에서 사라져서 내가 어떤 컨트랙트를 만들었는데, 컨트랙트를 만들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네트워크에 사라지면 이 컨트랙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트랙트를 푸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컨트랙트를 만들었는데 뭐 1시간 이상 뭐
거래가 없었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건데, 이제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면 이제 이런 형식이 돼요. 이런 형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하고 밥이 이제 거래를 한다 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어떤 계약을 하고 밥한테 어떤 에셋을 전달을 해주는 컨트랙트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밥은 이 시크릿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크릿이 있고 퍼블릭 키에 대한 이제 그 시그니처, 밥의 퍼블릭 키에 대한 시그니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컨트랙이 블락 10,000번째까지 성사가 안 되면 얘는 시크릿이 필요 없고 그냥 앨리스가 자기의 서명만 가지고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스크립트, 이게 그냥 어떤 아웃풋에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밥이 이제 그 값을 빼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맨 앞에 이제 점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빈 공백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가 이제 if else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를 실행하거나 여기를 실행하고 여기가 이제 if else의 끝이고 여기가 end if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 실행하는 건데, 뭐 이 조건으로 오면 마지막에 점프 B를 해서 여기로 온 뭐 그런 예제인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쓸 때 내가 어떤 분기를 탈지 스택에다 넣어줘요. 언락 스크립트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값이 1이면은 이제 그 제로일 때만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프를 안 하고 여기를 실행시키고 여기를 실행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리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언락 스크립트 시크릿하고 밥의 시그니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키 시그니처를 넣어주는데, 이걸 실행을 해보면 1 같은 경우는 점프를 하면서 빠지고, 그 시크릿을 이제 블레이크 160을 돌려요. 그러면은 스택의 탑이 시크릿의 이제 블레이크 160이랑 이제 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락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이제 시크릿의 해시를 집어넣고 걔가 같은지를 비교해요. 만약에 시크릿이 유효하지 않은 시크릿이다 하면은 이제 페일로 점프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실행해서 이 퍼블릭 키가 락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퍼블릭 키랑 같은지, 그러니까 락 스크립트에는 지금 이제 퍼블릭 키 해시가 적혀 있는 거고, 원본 퍼블릭 키를 제공하면 걔를 블레이크 떠서 이제 그 해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틀리면은 이제 페일인 거고, 맞으면은 체크 시그널을 해서 이제 스크립트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리스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건데, 밥이 뭐 시크릿을 제공을 안 하고 이 돈이 묶여 있어. 그러면은 이제 타임락을 걸 건데, 타임락이 걸려 있는데, 이제 만약에 블락 뭐 9,000번대에서는 앨리스가 자기 시그니처를 제공해도 이 분기를 탔을 때 체크 타임락에서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뽑지 못해요. 근데 이제 10,000번째 블락에서부터는 이 스택탑에 0 값을 넣고 이 분기를 타게 되면 체크 타임락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아요. 그 퍼블릭 키를 복사한 다음에 걔를 블레이크 뜨고 여기 락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퍼블릭 키랑 같은지 본 다음에 얘가 같으면 체크 시그를 해서 이제 리펀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타임락의 사용 예제고요. 네, 그래서 코스트 VM의 이제 특징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